12쪽 보면은 이제 막 여러 가지 특징들이 엄청 나와 있지. 안타깝게도 여기 다 암기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앞에서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화석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삼엽충 어떻게 생겼고 방수충 어떻게 생겼고 그냥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거 한번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지구의 나이는 몇 억 년? 오케이.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이때 지구가 이제 미행성체가 충돌해가지고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은 1학기 때 든 내용이었지. 그래서 어쨌든 원시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로부터 한 8억 년 정도 흘러가지고 38억 년쯤에 뭐가 형성이 되었다? 네, 지각이 형성되었다. 지구는 이제 마그마 바다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굳어서 멘틀 지각 분리되면서 지각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이때 지각이 형성이 됐어요. 지각이 형성이 됐는데, 자, 우리 지구는 운이 참 좋은 행성이에요. 지각이 형성되고 이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그 바다에서 생명체가 참 운이 좋게 태어났는데, 그 운이 좋게도 더더더 운이 좋게도 그 생명체가 하필 뭘 했다? 광합성. 그래서 이 38억 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 중에서 중요한 애가 등장을 하죠.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 그래서 이때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가 태어났었어요.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 걔 이름이 뭐예요? 남세균. 얘의 이름이 남세균. 내가 어제는 남세균까지만 소개를 했었는데 남세균을 다른 말로도 불리거든. 그래서 남세균은 너무 한국적 이름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다른 말로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해요. 시아노박테리아. 그래서 문제에서 남세균으로 나올 때도 있고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둘 다 나오면은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남세균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결과는 뭐야? 결국에 뭘 생성하는 거야? 산소를 생성하죠. 그래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러면 원시 지각이 있어요. 지각 만들어졌고 바다가 만들어졌어. 이 안에 지금 남세균이 많이 있는 거야. 남세균이 막 있는데 이 남세균이 결국에는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지금 바닷속에 있는 거다, 남세균은. 그럼 바닷속에서 산소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엔 바다가 포화 상태가 돼. 산소 포화 상태. 그러다가 얘가 산소 포화 상태니까 더 이상 이 바다에서 갖고 있을 수 없으므로 대기 중으로 산소를 내보내요. 오케이? 산소를 내보내는데 얘가 이제 화학 결합을 통해서 얘가 O3가 됩니다. O3인 오존이 만들어져. 그럼 얘가 오존의 역할이 뭐였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존의 역할은 자외선을 이렇게 차단해주는 역할을 오존이 해주고 있었잖아. 근데 이 오존이 형성된 시기가 바로 38억 년 전부터 좀 흘러가지고 5.4억 년 전. 5.4억 년 그 이후에 오존이 형성이 되었어. 그 이후에. 그래서 이 시기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야. 이때 이후의 시대 이름을 이제 고생대라고 부르는 건데, 이 고생대의 기간은 5.4억 년부터 대략 2.5억 년까지를 고생대라고 불러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중간 5.4억 년 이후에 오존이 형성이 되어서, 그럼 오존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자외선 차단. 그러면 육지로 여기 바다에 있던 애들이 육지로 올라올 수 있겠지. 육지 생물이 조금 출현하기 시작하겠죠. 이때 고생대부터. 그래서 고생대 때 육지 생물 출현하고 또 이제 자외선 차단됐으니까 비교적 이때보다는 더 많은 생물체들이 더 많이 번성을 하고 출현을 했겠죠. 그래서 이 고생대부터는 굉장히 많은 생명체가 출현을 했다. 등장을 하고 번성을 했다.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써보자면 2.5억 년부터 0.66억 년, 그러니까 6,600만 년, 한 6,600만 년. 이때 이 시기를 중생대라고 해요. 중생대. 그리고 이때부터 현재까지 이래를 신생대라고 합니다. 신생대. 오케이? 그럼 이제 각각의 특징들을 바라볼 건데, 어제 했던 거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 뭐뭐 있어요? 대표적인 표준화석. 삼엽충. 그리고 또 방추충. 마지막 나오는 게 이제 갑주어예요.
자, 어제 배웠던 세 개의 표준화석이었지. 고생대 표준화석. 근데 이 고생대 이전 세대를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뭐였죠? 캄브리아 시대, 성캄브리아 시대. 근데 이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가 어제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고생대, 그러니까 다 보면 대잖아, 그치? 우리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거는 대대로 구분할 수 있어, 크게. 그래서 무슨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성캄브리아 시대 구분할 수 있는데 지질학자들은 여기서 크게 여기서 너무 큼지막하게 연구하지 않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질학자들은. 그래서 이 대를 다 기기, 무슨 기, 무슨 기, 무슨 기기 나눠서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이 기를 또 무슨 세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제 고1 통합과학 내용에는 대까지만 외우면 돼요. 우리는 대까지만 외우면 되는데 너네들이 학교에서 이제 고1 지금 현 고1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에 따라서 기까지 설명할 수도 있어. 왜냐면 기가 지구와 원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공 지식을 뽐내고 싶다 하면 기까지 설명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너네들이 풀고 있는 고1 애들은 그 자이스토리나 혹은 학교 부교재 이런 거 풀다 보면은 어차피 2022다 보니까 이전 모의고사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이전 모의고사에는 기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외워야 될 수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이 굳이 설명을 안 하셨다면 외울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정직한 고1 통합과학 내용까지는 대까지만 외우면 돼요.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오케이? 어쨌든 그러면 난 오늘 기는 제외할 거야. 기는 설명 안 할 거야. 기는 설명 안 할 거고 대만 외우면 되는데, 이 대 중에서도 이제 고생대가 또 이제 아까 말했듯이 기기 무슨 기로 나눠져. 근데 고생대 시작을 알리는 첫 기가 이름이 캄브리아기야. 캄브리아기. 그러니까 이 캄브리아기 이전 세대라고 해서 성캄브리아 세대라고 붙은 거야. 오케이? 이름의 유래는 그냥 이렇다라고 소개만 해보는 거고, 혹시 나중에 기까지 설명하셨다 선생님이 내가 갖고 있는 정리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나눠줄게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여기서 고생대의 표준화석은 이 세 개였어. 근데 성캄브리아 시대의 표준화석은 남세균이도 맞긴 한데, 남세균은 일단 세균이잖아. 그리고 이때 최초의 생명체야. 그러면 현재와 같은 다세포 생명체일까요? 얘가? 그러지 못하겠지. 최초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직 진화가 덜 된 생명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단세포 생명체야. 얘는 단세포 생명체야. 자, 단세포란 얘기는 세포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란 얘기고, 그 단세포의 종류에는 원핵세포랑 원핵세포, 진핵세포로 나눠져 있거든. 원핵세포는 뭐죠? 핵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핵세포는 핵막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핵막이 없고 DNA가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 그리고 진핵세포는 세포가 있으면 핵막으로 안에 DNA가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상태였잖아. 근데 단세포 생물은 이 남세균은 원핵세포예요. 원핵세포. 단세포 중에서도 원핵세포. 아직 진화가 완전히 그냥 초기의 원시적인 세포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들이 점차적으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들어오고, 다세포가 이제 하나의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커져 가야겠지. 그래서 단세포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를 합니다. 점점점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삼엽충이랑 방추충은 어제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삼엽충은 뭐 이렇게 대가리 있고 이렇게 있고 이 엉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잖아. 이렇게 생겼다 했잖아. 얘가 언뜻 보면은 머리, 척추 그리고 엉덩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얘가 척추가 아니에요. 얘가 뭐냐면 얘도 결국에는 안에 갑주어도 겉에 부분이 갑옷처럼 둘러싸인 거라고 했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겉에 부분이 그냥 그 단단한 골격으로 둘러싸인 것 뿐이지 척추는 아니에요. 오케이? 안에 이제 되게 연한 부분이 이렇게 막 있는데, 연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척추는 아니야. 그럼 얘도 무척추 동물이야. 무척추 동물. 그리고 방추충도 무척추 동물이에요. 우리 방추충 내가 어제 그렸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지? 그래서 얘도 척추 없어 보이죠? 얘도 무척추 동물이야. 그래서 얘네 둘은 무척추 동물이라는 거 거기다가 적어둡시다. 거기 고생대의 생물 해서 세 번째 동그라미 바다 해서 삼엽충, 방추충 보이죠? 그래서 완종류까지 그렇게 세 가지가 무척추 동물인데 너네들이 이제 완종류라는 용어는 그 종류는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완종류는 쉽게 말하면 이메페류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메페류는 뭐냐면 조개랑 비슷한 애들이야. 근데 얘는 조개랑 차이점이 있긴 있어. 근데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제 TMI로 말을 해보자면 조개의 생김새를 이제 앞면 조개를 앞에서 봤을 때 생김새를 그려보자면 앞에서 봤을 때 약간 요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지? 앞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조개를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선 이런 식으로 생겼어. 조개를 옆에서 봤을 때 얘는 지금 이메페류야. 조개니까 이메페류인데 얘를 봤을 때 얘는 옆모습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칭적인 면을 보이거든요. 대칭적인 면을 보이는데 완종류는 약간 달라요. 얘는 옆모습에서 대칭적인 면을 보였더라면 완종류는 앞모습에서 대칭적인 면을 보이거든.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한번 TMI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앞모습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옆모습은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거든. 약간 달팽이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완종류야. 얘는 차이가 보이면 조개류는 옆모습으로 봤을 때 대칭적이지만은 완종류는 앞모습으로 봤을 때 대칭적인 면을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차이가 있다. 약간 생김새는 그냥 조개 같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완종류들이 고생대 때 번성하기 시작을 해요. 오케이, 번성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이 무척추 동물 완종류, 방추충, 삼엽충에 더불어 여기서 이제 진화를 더 거쳐 가야겠지. 현재는 우리 척추 동물들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어류 중에서도 갑주어. 그래서 척추 동물이 등장한다. 언제? 고생대 때 척추 동물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지금 진화 순서 단세포에서 무척추 동물, 그 다음에 척추 동물 이렇게 지금 진화 순서예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꼭 외워야 되는 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고생대 때 뭐가 번성을 했고 뭐가 출현을 했는지, 중생대 때 뭐가 번성을 했고 뭐가 출현을 했는지, 신생대 때 뭐가 번성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거든. 근데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나오는 단어가 똑같아서 헷갈릴 수는 있지만 어렵진 않아요. 오케이. 그럼 일단 뭐가 번성을 했을까라고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완종류 번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양치식물 하기 전에 양서류부터 할게요. 양서류. 그리고 양치식물이 번성을 했습니다. 양치식물. 자, 일단은 각각을 보면은 양서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개구리, 두꺼비 이런 애들이 양서류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구리, 두꺼비. 근데 얘네들 특징 보면은 물에서도 살 수 있고 육지에서도 살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얘가 지금 다시 돌아오면 고생대야. 고생대 때는 이제 막 오존이 생겨서 육지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건덕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다에서 살던 내가 육지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건덕지를 볼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양서류가 번성을 하였다. 오케이. 그리고 양치식물은 얘네들 특징이 식물들은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보면 거의 뭐 씨로 번식을 하잖아. 씨 막 심어가지고 우리가 식물 키우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씨로 번식하는 게 아니라 처음 등장한 식물은 이제 양치식물은 포자로 번식합니다. 포자로 번식. 그래서 포자로 번식하는 애들이 양치식물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고생대 때 특징 거기 정리해볼게요.
고생대 때 바다에서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는 무척추 동물이라는 거, 그리고 어류, 그러니까 갑주어가 번성을 하였다. 그래서 척추 동물이 등장하였다는 거. 그래서 척추 동물의 등장도 중요. 갔다 오세요. 척추 동물의 등장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마지막 보면은 말기에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나오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생대 말기 때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때 판게아가 형성이 돼. 판게아가 형성이 되거든. 판게아는 초대륙이었지. 지금 현재 같은 엄청 멀리 떨어진 대륙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게 된 순간, 그때 하나의 초대륙이 되면서 판게아가 그거를 판게아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어. 그러면 자 봅시다. 하나의 판게아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판게아야. 그리고 얘네들 지금 대륙이잖아. 이 안쪽이 대륙이잖아. 그럼 대륙 주변부는 다 바다겠죠? 이 주변부는 다 바다예요. 해안가. 이게 다 해안가야. 근데 우리 갯벌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갯벌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잖아. 뭐 개도 있고, 뭐 키조개, 와조개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얘를 해안가를 내가 표현을 해볼게. 여기 육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을 건데 생각해보면 우리 육지랑 바다가 완전히 딱 잘라서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완전히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도 육지에서 어느 정도 만만한 경사를 가지고 바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느 순간 뭐 해구라든지 혹은 해안 절벽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갑자기 경사가 깊어진 이런 형태의 해안선들을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 완만한 경사 때문에 딱히 수심이 깊지 않은 이 순간, 이 정도 있지.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륙붕이라고 부르거든. 대륙붕이라고 불러요. 대륙붕. 자, 그러면 해안가에는 대륙붕이 많아. 해안가에는 대륙붕이 많은데 지금 여기랑 지금 이 판게아가 형성되었을 때의 바다 면적이랑 그리고 판게아가 분리되었다고 한번 봐볼게. 그래서 이렇게 얘를 4분할 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4분할 했어. 4분할 이렇게 했어. 해서 보면은 지금 해안가 면적이 원래 겉에 부분만 있던 게 이렇게 겉에 부분만 있던 게 지금 안쪽까지 해안가 면적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대륙붕 면적은 어떻게 됐을까? 대륙붕 면적 또한 넓어졌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판게아였지? 판게아일 때보다 판게아가 분리되었을 때 대륙붕 면적이 넓어져.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갯벌에서 생명체들이 많이 살았듯이 이런 환경, 대륙붕 환경에서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거든? 생명체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러면 판게아일 때보다 판게아가 분리되었을 때 생명체의 면적, 대륙붕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생명체들이 많이 살 수 있었겠지. 그래서 이때 생명체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돼. 근데 봅시다.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대. 형성. 그럼 그 말은 그 이전에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분리되어 있다가 다시 판게아가 되고 어느 순간 떨어져서 현재와 같은 지도를 보인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원래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판게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해안가의 면적이 감소했지. 해안가의 면적이 감소해. 그래서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은 해안가 면적이 감소하니까 대륙붕 면적 또한 감소합니다. 그럼 다시 대륙붕 면적이 얘가 감소해. 대륙붕 면적이 감소해. 면적이 감소하면 아까 뭐랬다? 대륙붕에서는 사람이란다. 대륙붕에서는 생명체가 많이 사니까 대륙붕 면적이 감소하면은 생명체의 개체수가 완전히 감소하게 되겠지. 그치? 완전히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살던 대륙붕에 살던 애들은 그대로 그냥 가만히 멸종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들은 진화해서 현재까지 살아남았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진화해가지고 안에 살던 이제 원래 수영만 할 줄 아던 애들이 진화해가지고 해안가 면적이 감소했다. 판게아 형성하면서 난 그러면 새로운 지역을 찾아 떠날 거야. 그래서 육지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해.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하다가 진화를 거쳐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 고생대 말기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이제는 양서류의 진화 형태인 파충류가 출현합니다. 파충류. 그래서 양서류에서 이제 파충류로 진화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양치식물. 자, 파충류가 이제 육지로 올라와. 근데 내가 식물은 원래 육지에 살던 애들이잖아. 이제 육지에서 잘 살다가 얘네들 포자로 번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충류 올라와서 내가 이제 공기 중에 퍼뜨린 이 포자를 다 먹기 시작하고 막 흩어져 놓기 시작하고 번식하는데 한계를 느낀 거야. 그래서 내 그 동작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씨의 형태로 번식을 하는 거지. 씨의 형태로 1차 보호한 다음에 그래서 등장하는 게 거시식물. 거시식물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거시식물의 예시로는 거기 나와 있지만 거기에 거시식물의 예시로 은행나무 나와 있죠. 은행나무. 거시식물은 이제 씨를 겉으로 이제 뽐내가지고 소나기 같이 솔방울처럼 이렇게 겉에 씨가 있는 거예요. 내 모습 겉에 있는 게 거시식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파충류가 등장을 하고 내가 넘어와 버렸는데 다시 성칸물의 시대로 올게요. 성칸물의 시대 보면은 남세균이 이제 성칸물의 시대의 그 표준 화석이라 했잖아. 근데 남세균이 아까 말했듯이 단세포 생물, 그러니까 원핵세포야. 그러면 내 몸에, 그러니까 남세균 겉에 뭐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남세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껍질들 혹은 골격들이 없는 상태잖아. 근데 어제 배웠듯이 화석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단단한 골격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있었지. 그치? 단단한 골격. 근데 얘는 단단한 골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현재의 과학자들은 이 남세균이 존재했다라는 걸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라고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어. 근데 남세균을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결국에 남세균이 이제 원핵세포지만은 주변에 있던 약간 찐득찐득한 그런 점액질의 진흙이나 혹은 석회질 성분들이 이 남세균이 죽었을 때 얘가 달라붙어. 세포에 이렇게 탁탁 달라붙어. 그러면 우리 그냥 뭐 어디 놀러 가서 머드를 몸에다 묻혀놓고 보면 여기 딱딱하게 붙잖아, 진흙들이. 그것처럼 얘네들이 뭐 옆에 점액질의 진흙이라던가 석회질들이 붙으면은 이 세포가 단단하게 굳겠지. 그 형태가 화석으로 보존이 됐는데, 어떻게 보존이 됐냐면 남세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세균의 마치 무덤처럼 얘네들이 점액질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 걔 이름이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야.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세균의 무덤인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연구를 한 거지. 그래서 거기 플러스 강의 1번 보면은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보면은 뭐 진흙 같은 부유물이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퇴적 구조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생물의 흔적이다. 얘네들 남세균의 무덤과도 같아요. 무덤과도. 그리고 플러스 강의 2번 보면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란 게 나와요.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에서 에디아카라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역 이름이야. 지역 이름. 여기 보면은 우리 현재 과학자가 어떻게 지각이 38억 년 전에 생겼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냐면 바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덕분에 발견을 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옆에 에디아카라라는 지역이 있대요. 섬이에요, 섬? 섬인지 모르겠어.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에디아카라라는 지역이 있대. 에디아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에디아카라의 지역에서 이제 지각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질학자들이 지각을 이제 땅을 막 파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재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발견됐던 화석과는 좀 다른 현재 여태껏 보지 못한 화석을 발견한 거야. 근데 걔네들이 마치 헤파리아도 같은데 또 헤파리아는 좀 다른 것 같고 좀 어쨌든 이 고생대 이후로부터 발견된 화석과는 다른 걸 발견을 했어. 그래서 얘 주변에 같이 퇴적되었던 그 퇴적암을 연구를 한 거야. 퇴적암을 연구를 했더니 그 퇴적암의 절대 연령을 계산을 했어.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절대 연령에서 그 막 방사성 동위 원소 붕괴 시간 반감기 이용해가지고 구해봤더니 얘의 시간이 38억 년이 나온 거야. 38억 년. 오케이. 그래서 현존하는 지금까지 이제 지질학자들이 연구했던 모두 지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38억 년 전에 발견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입니다. 오케이.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도
성칸부리아 시대 때 많이 나오는 보기 중에 하나예요. 에디아카 동물군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 람세균. 그래서 성칸부리아 시대는 이 세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어쨌든 이 에디아카 동물군 화석 덕분에 우리 지구의 지각이 38억 년 전에 생성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와서 아까 고생대까지 했으니까 이제 중생대 한번 봐볼게요. 아니다, 중생대를 넘어가기엔 시간이 애매하네. 좀 쉬고 중생대 이어갈게요. 중생대에서 판계야 형성되었다. 그래서 대륙을 먼저 감소해서 육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파충류랑 거시식물 등장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출현했으면 번성해야겠지? 출현하자마자 죽긴 좀 그러잖아. 출현하면은 번성을 해야 되는데 그 번성, 얘네들이 번성한 시기가 바로 중생대예요. 얘네들이 번성한 시기가. 그래서 얘네들은 좀 치우고, 얘네들이 번성한 시기, 중생대 때 이제 번성을 해요. 뭐가 번성을 하냐면 얘네들이 번성하는 거야. 파충류랑 거시식물, 얘네들이 번성을 하고, 또 이것도 어제 했던 거, 중생대 때 대표적인 표준화석 2개 있었죠? 어제 배웠던 거 뭐였지? 공룡, 그리고 안무나. 오케이, 좋아, 암모나이트. 얘네들이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드는 생각이 있을 거야. 드는 생각이 없겠지. 미안. 공룡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그 어린 시절에 봤던 애니 만화 중에서 둘리가 생각이 나죠? 근데 둘리에 나오는 노래 중에서 빙하 타고 내려와 이러잖아. 근데 사실상 공룡이 지냈던 이 시기에 빙하 없었어. 그래서 그 나오는 그 빙하 타고 내려와라는 그 노래 있잖아. 그거 약간 좀 개구라야. 그럴 수 없어. 그거는 이제 그 둘리를 만든 그 작가, 감독이 내가 보기엔 문과였나봐. 이거를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왜 둘리가 살았던 시기에 왜 빙하가 없었냐면, 아까 이 판게아 형성이 되고 나서 현재 이렇게 우리나라 있고, 인도 있고, 아프리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메리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근데 현재와 같은 이런 복잡무리한 이런 대륙의 구조를 나타내기 이전에 판게아가 있었잖아. 근데 그 판게아가 분리가 나타나야지만, 이렇게 분리가 나타나야지만 새로운 대륙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 분리가 일어난 시기가 언제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 판게아 형성이 나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중생대 초반 때 판게아가 분리가 됩니다. 잠깐 지우고, 판게아가 분리가 돼요. 자, 그러면 판게아가 분리됐다는 얘기는 우리 고1 1학기 과정 생각해보면은 판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치? 판이 움직여. 그럼 판과 판의 충돌이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판 경계가 생기게 될 거고, 그 판 경계에서는 여러 가지 지진 활동, 화산 활동들이 일어났잖아. 그치? 그러면서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들이 일어나요. 매우 활발하게. 그러면 화산 활동, 그 말은 화산이 막 분출돼. 그러면서 대기 중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분출돼요. 이산화탄소는 우리 지구의 기온을 어떻게 하는 역할을 했더라? 지구의 기온을 높이는. 왜? 그치,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나타납니다. 온실 효과가 강화되는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온실기체는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이렇게 있으면, 아까 오존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이었지만은 이산화탄소의 온실기체는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해준 역할을 한다 했었지. 그래서 온실 효과가 나타나면은 지구의 평균적인 온도가 상승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온실 효과, 화산 활동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분출돼서 지구의 온도가 온실효과 너무 많이 나타나서 지구 온도가 너무 올라가.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위도랑 저희도를 비교해보면, 고위도는 엄청 큰 빙하 대륙이 있는데 이때 시기에는 그 빙하 대륙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온도가 올라가요.
엄청 뜨거워졌지. 지금 그래서 막 위기라 그러잖아. 지금 비가 계속 녹고 있으니까 이때 시기처럼 다 녹아버리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때는 빙하가 다 녹을 만큼 지구의 온도가 대체적으로 온난화였다, 뜨거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둘리가 살았던 그 공룡 중생대 시절에 비가 타고 내려와라는 거는 다 개구라예요. 도시 파괴에서 녹았다 그냥 다시 생긴 거. 응? 녹았다 다시 생긴 거. 그치. 녹았다가 이제 신생들 넘어오면서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신생 넘어오면서 다시 빙하기가 찾아와. 그러면서 빙하가 만들어지는데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빙하가 녹았기 때문에 공룡시대에는 빙하기가 없었다 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야. 빙하기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중생대의 환경 보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에 빙하기가 없었다라고 나오죠? 빙하기가 없었다. 그 이유는 온실효과 때문에. 온실효과. 빙하기가 없었다라는 게 중생대의 가장 큰 특징. 선생님, 근데 빙하에서 얼려진 공룡은 냉동인간처럼 녹으면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기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거 너무 판타지 같은데. 근데 냉동인간은 냉동인간. 살 수 있죠. 살 수 있대? 지금 뭐 과학적으로 뭐 하면은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 근데 진짜 냉동인간이 지금 있지는 않지 않나? 그치? 아직 뭐 개발 중 아니야? 그치? 아직 몰라요? 완벽하게 있는 건 아닌 걸로 알아서. 아무튼 그렇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러면 다시 이때 번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현재의 신생대 생각해보면은 여러 가지 포유류도 나오고 그리고 과일 같은 촉식식물도 나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파충류랑 거시식물이 번성하였지만은 나중에 또 중생대 말쯤 되면은 또 다른 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포유류나 속시식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기. 말기에 얘네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왜 얘네들이 등장을 하는지는 좀 이따 마지막 마무리쯤에 다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일단 정리 한번 다시 해보면은 신생대로 넘어오면서 이 포유류랑 속시식물 애들이 등장을 해요. 그럼 다시 신생대 때는 얘네들이 번성을 해야 될 차례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번성을 합니다. 포유류랑 속시식물 애들이 번성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헷갈리기 참 좋겠지? 번성한 애들은 각각 다른데 출현한 게 이렇게 겹쳐버리니까 이제 문제에서 기억해가지고 뭐 고생대 시기에는 양서류가 출현하였다 라고 하면은 뭔가 양서류 고생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 동그라미 쳐버리면 틀린 거야. 양서류가 번성하였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 용어에 번성올 출현이 나와요. 번성올 출현. 그래서 양서류는 번성한 거야. 출현했다라는 보기가 나오면 틀린 보기인 거고. 오케이? 언제 중? 고생됐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줘야 돼.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생대 때 파충류가 출현하였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파충류가 출현한 시기는 고생대예요. 오케이? 그래서 출현과 번성 시기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 봅시다. 근데 여기 고생대 양수류가 번성했다. 고생대 양서를 번성했어. 그러니까 출현했다라는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 그럼 다시 넘어와가지고 자, 그 더 플러스 강의 3번 볼게요. 플러스 강의 3번. 3번 보면 표가 나와 있지. 아까 얘기했던 거 다 나와 있는 거야. 처음에 38호년쯤에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남세균이 출현해가지고 최초의 과학적 생명체가 38호년쯤에 지금 나온 거 보이죠? 보라색 띠로. 그치? 그리고 대략 한 3, 4억 년쯤부터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해.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X축은 연도이고 Y축은 지금 산소의 양이야. 근데 대기 중 산소의 양. 그리고 지금 이쯤부터는 이렇게는 여기가 38억 년 전부터 최초의 남세균이 등장하면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산소가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24억 년 전부터 갑자기 산소가 팍 늘어나.
그 말은 지금 이때 바다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대기 중으로 산소를 막 내보내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급등하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튕기는데 이때가 바로 오존이 형성된 그 시기, 약 5억 년쯤에 오존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산소들이 많이 유지가 되고 늘어났다. 그리고 오존이 형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식물들도 등장했기 때문에 광합성 생명체들이 더 많이 급증을 했겠죠. 그러니까 산소 양이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 다시 넘어와가지고 아까 중생대에 보였던, 잠시만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가운데 바다를 뭐라고 하더라? 그치, 여기 태평양. 그리고 여기를 대서 그치, 여기 대서양. 그리고 여기를 인도 오케이, 인도양. 자, 이거 내가 판 구조론 하면서 얘기해줬는데 지금 현재 태평양은 넓어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대서 대서양이 넓어진 이유는 뭐야? 여기 뭐 있어? 해죠. 해령. 대서양 중앙해령이지? 중앙해령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발산형 경계가 있죠. 발산형 경계. 그래서 막 발선을 해. 그러면 발산형 경계의 특징, 새로운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된다. 형성이 되면서 양쪽으로 멀어지니까 대서양은 점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태평양에서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판이 들어가는 해구가 있어요. 이거는 아직 1학기 과정 수강 안 한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판이 들어가는 해구가 있어요. 많이 있었지? 배웠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여기 해구가 있으면 지각이 다 섭입하니까 점점점 소멸하게 될 테고, 태평양 면적은 점점점 줄어들고 대서양이랑 인도양의 면적은 점점점 넓어집니다. 근데 이 대서양이랑 인도양이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면 고생대 말쯤에 판기아가 있었고, 이 판기아 있는 옆에 부분에 있는 모든 바다를 다 태평양으로 해볼게. 근데 얘네들이 분리가 되면서 가운데 이제 바다가 만들어졌겠지? 이 가운데 만들어진 바다가 인도양이랑 대서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점점점 벌어지면서 대서양이랑 인도양은 점점점 넓어지고, 주변에 있던 이 태평양 부분은 점점점 좁아지면서 현재와 같은 세계 지도의 구조를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생대의 특징이 거기 환경 특징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었다. 보이죠?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신생대의 환경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대서양과 인도양이 점점 넓어지고 결국에는 얘네들이 결국 오다가 인도판이 대륙판이랑 만나면서 여기 뭐 형성되죠? 무슨 산맥? 태백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태백산맥은 우리나라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거기 신생대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히말라야 산맥과 알프스 산맥이 형성되었다. 이 두 대륙이 충돌하면서. 오케이. 자, 앞에 배웠던 내용까지 같이 곁들으면서 나오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그 두 개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같이 혼합되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왼쪽 내용 다 했고 이제 13쪽 내용 봅시다. 13쪽 내용. 이것도 얼마 남았어? 내용 별로 써. 금방 끝날 거야 이거. 얘는 그냥 1차부터 5차까지 아까 했던 내용들을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잠깐 지울게. 자, 거기 보면은 대멸종이라고 나와 있잖아. 아까 대멸종 내가 하나 스포하긴 했는데 고생대 말 때 판기아가 형성이 되면서 대륙폭 면적 좁아지면서 생명체 개체수가 확 감소했다. 즉 멸종이 일어난 거야. 오케이? 몇 개는 멸종이 일어나고 몇 개 살아남아서 진화되어가지고 파충류가 되었다라고 했었지? 오케이?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1차, 2차, 3차, 4차, 5차 대멸종이 5번.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은 현 지질 시대 동안 성칸부리아 시대부터 신생대 이때 동안 총 대멸종이 5번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시기를 이제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신생대부터 고생대 때 2번 일어났어. 그래프를 한번 참고를 해서 그려보면은 생명체가 오존이 형성되면서 생명체가 막 급등을 하다가 어느 순간 대멸종 한번 겪고 또 한번 대멸종 겪고 그 말기에 확 대멸종을 하나 겪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다시 올라가다가 한 번 대멸종 겪고 또 신생대 이 경계쯤에서 대멸종 한 번 더 겪어. 그리고 이제 막 올라가. 그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자, 여기서 1차 대멸종, 여기서 2차 대멸종, 3차 대멸종, 4차 대멸종, 5차 대멸종 겪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아까 했던 이 3차 대멸종은 이거예요, 이거. 대륙부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멸종이 일어난 거야. 오케이? 그리고 5차 대멸종 봐볼게. 5차 대멸종 봐보면은 지금 중생대에서 신생대 넘어가는 이 시점이잖아. 근데 우리 너네들 이제 뭐 UCC 영상 이런 거 보면서 공룡이 멸종하였네, 혹은 뭐 쥐라기 공원에서 나오는 공룡이 멸종한 이유가 보통 뭐로 나오지? 소행성. 소행성 충돌 혹은 운석 충돌 이런 걸로 나오잖아. 즉 이때 이제 과학자들이 운석이 충돌했을 거라고 봐. 운석이 충돌했을 거라고 봐. 근데 무조건적으로 운석이 충돌했다라고 해서 그 지금 세계 우리 지금 면적 봐봐. 지구 되게 크잖아. 물론 딱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크잖아. 그러면 소행성이 충돌을 해. 그러면 한쪽 면만 충격을 받는 거지. 다른 한쪽 면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잖아. 그러면 이 운석 충돌이 전체의 멸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운석 충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공룡의 멸종까지 유래를 한 거거든. 그럼 운석 충돌을 했어. 그럼 이제 땅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한 거잖아. 그럼 땅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겠지. 우리 지각에. 그럼 지각의 에너지가 막 축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지진이나 화산 활동들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우선 운석이 충돌된 이후에 지진이랑 화산 활동들이 너무너무 활발하게 일어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공룡이 죽기도 하고, 또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은 아까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분출됐었지. 근데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이 경우는 뭐가 많이 분출됐냐면 화산재가 많이 분출됐어. 화산재.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얘는 직접적으로 위에 재가 이렇게 하늘을 가리는 거고, 하늘을 이제 구름의 형태로 이렇게 막 가리는 거고, 얘는 화산가스가 분출된 거야.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 것 뿐이고, 얘는 화산재가 직접적으로 태양빛을 가리면서 그냥 하늘을 덮어버린 거야. 그러면 방금 말했듯이 얘가 하늘을 덮었어. 그럼 태양빛이 우리 지구로 못 들어오죠.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때 5차 대멸종 때 운석 충돌에 의한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공룡이나 얘네들이 온도 적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봐서 이제 멸종을 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급격한 온도 변화, 온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서 빙하기가 찾아오고, 그래서 이 신생대는 중요한 특징이 빙하기랑 간빙기가, 자, 빙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빙하가 막 확장되는 거, 그래서 엄청 온도가 낮아지는 거. 간빙기는 그 빙하가 다 녹아버리는 거, 그 온도가 따뜻해지는 거를 말을 해. 그래서 빙하기랑 간빙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총 4번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온도 변화가 엄청 극심하잖아. 그러니까 털 달린 포유류들이 그 온도에 적응하기 쉬운 그런 포유류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거야. 신생대 때. 오케이? 그래서 신생대 때 포유류가 번성을 하였다. 어쨌든 이 다섯 번째 대멸종 때 운석 충돌에 의해서 멸종을 하였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3번째랑 5번째 대멸종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 둘 고생대, 중생대 경계면, 그리고 중생대, 신생대의 경계면에서 일어난 대멸종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1번, 2번, 4번 대멸종도 한번 봐볼게요. 거기 이유들이 다 적혀 있거든. 일단 첫 번째 대멸종 봐보면은 빙하의 확장으로 해수면이 하강하여서 기온은 하강하였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좀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두 번째 보면은 해양 무산소화라고 나와 있어. 두 번째 대멸종에는 여기서는 해양 무산소화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분명 성캄브리아 시대 때 남세균이 등장하면서 바다가 산소 포화 상태라고 했는데 왜 고생대에 넘어와가지고 왜 이래서야 갑자기 무산소화가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근데 얘네들이 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갑자기 뭐 삼엽충, 방추충, 갑주어, 완종류, 얘네들 양서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막 번성을 했었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생명체가 갑작스럽게 막 번성을 하니까 얘네들은
근데 이 동물과 애들은 다 호흡만 하잖아. 광합성 안 하죠. 식물 아니니까 광합성 안 하지. 호흡만 하기 때문에 산소를 막 소비를 해. 그러다 보니까 해양에 있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생명체가 감소하였다.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끝났고 그다음에 네 번째 대멸종 이거는 아까도 했어요. 이거예요.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지진 화산 활동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서 대멸종이 일어났다라는 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책에다가 추가로 적어뒀으면 하는 게 그 대멸종 5번째에다가 소행성 충돌 화산 폭발 있죠? 거기다가 화살표 쳐놓고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로 온도가 감소한다. 이거 적어둡시다.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로 온도가 감소한다. 5번째 대멸종 아래에다가 그 해양의 무상사가 왜 일어났어? 아까도 말했듯이 그 남세균에 서 산소가 많이 생겼는데 산소가 많이 생김으로써 갑자기 생명체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호흡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대멸종 4에 이제 판게의 분리에 따른 화산 활동이지. 그 화산 활동에다가는 이거 적어둡시다. 아까 적어놓긴 했지만 이산화탄소 많아지면서 온실효과 둘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 꼭 인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개념 속소 4, 5번 풀어봅시다. 모든 프랑스 맞아요. 해양생물. 그러니까 해양생물, 육상생물, 양치식물이죠. 그러니까 오존이 형성되면서 육상생물이 출현하고 그래서 식물 양치식물. 식물이 양치식물. 육상생물이면서 양치식물. 다 했죠? 답 맞춰볼게요. 자, 4번은 답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4번 답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음에 5번 답은 차례대로 X, O, X, X인데 X인 부분만 다 같이 맞춰볼게. 일단 1번 보면은 지질시대 동안 동물계 진화 순서는 무척추 동물. 자, 아까 했던 거 지워버렸네. 자, 무척추 동물, 그 다음에 척추 동물, 그 다음에 양서류 번성했고, 그 다음에 중생대 때 번성한 거 파충류였지. 그 다음에 파충류 다음에 포유류 번성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중간에 조류가 나와 있을 거야. 그치? 어류는 척추동물, 갑주어. 척추동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순서를 어류, 양서류, 파충류로 고쳐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류와 포유류가 나와 있을 건데, 조류가 언제 등장하냐면, 이제 쥐라기 보면은 공룡 말고도 또 등장하는 새, 시조새.
알죠? 시조새. 그래서 중생대 대표 표준화적으로 또 시조새가 있긴 하거든요. 시조새. 그 시조새는 파충류이면서 조류죠. 조류. 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류가 등장하면서 이제 신생들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조류와 포유류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5번에 3번 보면은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판개와 분리가 아니라 형성입니다. 고생대 말의 판개와 형성. 오케이. 그래서 X인 거고 4번 대멸종이 일어난 이후에는 생물 다양성이 회복되기 어렵다라고 보이는데 우리 아까 했던 거 아주 그냥 회복이 탄력적으로 그냥 막 일어나 버렸죠. 생물 다양성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X인 거야. 그러면 다 했고